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첫 강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 김성현 교수님부터 먼저 모시겠는데요. 우리 교내에 계신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인포멀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내에서는 가장 큰 성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김성현 교수님을 모셔서 뇌질환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현 고시 넣으실 때 이 북한 동포들이 하는 이 꽃을 흔들어 주시도 좋고 이 박수를 치시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김성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제 소개 간단히 하면 전 생리학 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 쪽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시냅스 중에서도 치매에 관련되어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그다음에 시냅스에 대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매에 아주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한 연구자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냅스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신경질환들에 대한 연구들을 해오고 있고 치매도 뭐 해온 지는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냅스 기반으로 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들이 사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아직 다 연구가 완료된 것들이 없어서 뭐 있긴 하지만 그걸 간단히 소개시켜주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대학원생 위주로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부분 지루하시더라도 교수님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로사이언스 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분들 다 뉴로사이언스를 하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준비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100 billions of neuron이라고 해서 약 1000억 개의 뉴런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걔네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하지만 얘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서킷을 이루면서 그 모든 것들을 랜덤하게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된 지는 꽤 됐지만 뭐 브레인 이니시에이티브나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뇌 지도 그다음에 이 인간의 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회로도를 이용해서 더 응용할 수 있는 뭐 AI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연구가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신경세포와 연결되어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디오가 아마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도 항상 이용하던 건데 기초적으로 이용했을 때 이 반짝거리는 이런 불빛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경 활성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보이는 이런 검정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 통해서 우리 신경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내에서 가장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는 포인트인 이 시냅스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냅스는 보통 하나의 신경세포에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뇌 전체의 시냅스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시냅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냅스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뉴런이 만나는 시냅스 프리 시냅스와 포스트 시냅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녹색 완두콩으로 보이는 보이는 요 동그란 공들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시냅틱 베지클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냅틱 베지클을 어떻게 얘네들이 작동을 하고 피지올로지컬하게 신경 전달 물질을 담아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인텐시브하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는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밝혀서 최근 한 50년간의 신경과학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벨상도 타고 하는 그런 부분의 필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베지클은 공처럼 많이 이렇게 안에 비어 있고요. 여기 안에 비어 있는 공간에 신경 전달 물질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컬러풀한 몰레큘들이 이제 단백질인데요. 이게 시냅틱 베지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요. 대략적으로 프로테오믹스를 통해서 분석했을 때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시냅틱 프로테인들이 하나의 베지클에 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한 지름이 평균 한 40 정도 되고요. 뭐 한 30에서 50 내노미터의 크기를 갖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지름이 한 40 내노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다양한 몰레큘들에 의해서 안쪽으로 뉴로트랜스미터가 로딩이 되고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신경 활성,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시냅스 에어리어에서 분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더, 요건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하나의 시냅스를 관찰하게 된 건데 이렇게 조그만 시냅스 낭들, 시냅틱 베지클들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신경 활성이 오면 더 자세하게 말하면 뭐 다킹, 프라이밍, 칼슘 센싱, 퓨전이라고 저희 밑에 여기 정리되어져 있는 이런 프로세스가 생물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시냅틱 베지클 엑소사이토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다시 이렇게 나간 베지클들은 시냅틱 베지클 엔도사이토시스 혹은 리트리버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이 시냅스가 계속해서 펑셔널리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좀 자세한 것들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까지 얘기한 거는 프리시냅스, 너블 터미널에 대한 부분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파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좀 전에 말한 이 시냅스 낭에서 이렇게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되게 되면 그 맞은편에 포스트 시냅틱 파트너가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셉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들이 이것들을 인지하게 되면 또 그 신호를 받아서 신경 활성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특이적으로 기능화된 어떠한 서킷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목소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러닝의 메모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까지 확장돼서 할 수 있는 각각 특이되어져 있는 서킷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포스트 시냅스에서 여러 가지 이 시냅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강약들에 대한 조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우리는 그걸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해서 동일한 신경 활성이 와도 걔네들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소성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기 활성에 대한 전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기 생리학을 통해서 그런 강약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어떻게 신경 세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알 수 있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 디멘시아 알츠하이머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쪽 부분은 저 뒤에 이어서 이진상 교수님께서 인상 교수님께서 실제로 환자를 보시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초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퇴행성 신경 뇌질환 중에 가장 많은 이제 발병 환자 수를 갖고 있는 질환으로서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 세포의 신경 세포들이 퇴행돼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어나감으로써 뇌 세포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소실되어지게 됩니다. 뭐 히스토리컬리하게 보면은 이제 독일의 이제 신경과 의사인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첫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이 50세의 어거스트 디터라고 하는 요 분이 이제 첫 알츠하이머 이제 환자인데요. 진단된 이제 이 환자의 증상을 보면은 이제 기억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보이게 되고 몸도 마비가 되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기억을 잘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보고가 됨으로써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보고가 시작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뇌신경세포가 이제 결국 퇴행되면서 죽어나가면서 결국 뇌의 크기가 신경세포가 줄어드니까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뇌 안쪽에 있는 벤트리클의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 외부의 크기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강한 그 질병의 원인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 에이베라 플락이라든가 아니면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비특이적으로 모이면서 뉴로파이브릴 탱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굉장한 톡시시티를 가지면서 그 이 플락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 지역들이 죽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원인들을 모아놓은 카툰을 보면은 이게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APP 프로테인의 어떠한 일정한 지역들이 비정상적으로 잘려지면서 A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요 조각들이 펩타이드들이 만들어지고요. 얘네들이 뭉치면서 올리고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하게 뭉치면서 아밀로이드 플락, A베타 플락을 만들어지면서 요게 이제 굉장히 톡시시티를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세포의 골격 단백질인 마이크로튜브를 보조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타우 단백질이 뭐 과다한 인산화, 하이퍼포스포레이션에 의해서 얘네들도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뉴로 파이브릴 탱글들을 만들어내거나 또 하나의 이제 아주 또 큰 이제 캔디데이트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지질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아포리포프로테인인 ApoE가 있는데 이 지질 대사 프로테인의 문제에 의해서 치매가 발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가장 흔한 걸로는 일단은 이 세 가지가 큰 후보로 알려져 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후보 유전자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제 요즘 같은 지와스 같은 시퀀싱을 통해서 원인 유전자들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은 후보 물질들이 나와서 그런 물질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이베라 그 아밀로이드 플락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에이베라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막에 달려 있는 막 단백질인데 이 막 단백질이 원래 정상적으로 잘려지긴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려지면 아무런 병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비정상적인 효소에 의해서 잘려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에이베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에이베라 플락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정상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가게 돼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에이베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효소들 감마 세크레테이즈나 베이스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APP 프로테인이 잘려지면서 에이베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우 같은 단백질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마이크로 튜브에 붙어서 세포 골격을 경구화시키는 그런 단백질인데 얘네들도 뭐 CDK5나 GSK3베라 같은 카이네이즈 단백질에 의해서 과인산화 하이퍼포스포레이션 되면서 얘네들이 정상 기능을 잃게 되고 얘네들끼리 서로 엉겨 붙음으로써 세포 안에서 톡시시티를 내게 돼서 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것으로 크게 가장 큰 두 개의 그런 아밀로이드 베라 하이포세시스랑 타우페티 하이포세시스 두 개의 모델로 지금까지는 치매에서 가장 크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마 뒤에 이진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에이베라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서 약들이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나라고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뭐 치료약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처치 증상 완화를 처치할 수 있는 게 이제 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 뭐 도네피질이나 이런 부분이나 혹은 그 익사이터 톡시시티 때문에 과한 흥분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톡시시티를 줄일 수 있는 그 NMDA 엔타고니스트 같은 것들을 써서 처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두 개를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은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좀 증상을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이제 보존 그런 약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 치료약 개발에서 나온 것이 2016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그 스타트업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에이베라 플락을 제거할 수 있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계속 찾아내면서 스크리닝하다가 에두케두맵이라고 하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찾아내서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 에이베라 플락을 굉장히 강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을 그런 항체를 찾아내서 2016년도에 네이처에 표준 논문으로 내면서 드디어 치매 치료제 개발에 거의 성공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희망을 부풀어 줬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 들어가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이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임상 실패로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실망감도 안겨주고 뭐 더 많은 뭐, 이렇게 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바이오젠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추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요 바이오젠 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빅파마들 뭐 파이자라든가 모티스트라든가 뭐 굉장히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사실 이 치매약 개발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개발하고 있었었는데 다 임상에 들어가서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빅파마들이 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치매가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었는데 이 바이오젠이 보여준 그 아두카두맵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것도 잘 안 좋게 나옴으로써 사실은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런 그 바를 좀 낮추는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바꾸면서 치매 치료제 개발을 굉장히 북돋아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잘 진행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로 올해 그 치매 아두카두맵이 실제적으로는 다시 FDA 승인으로 승인을 받게 돼서 어프로브가 돼서 실제적으로 치료약으로 나오게 되는 지금 판매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그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관계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에서는 이거에 대한 결정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제가 그때 나왔던 뉴욕타임즈나 아니면 사이언스 메디컬에 나왔던 코멘트들을 간단히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년에 요 약만 먹으려면은 약 5만 6천 달러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비용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요 약은 좀 치매의 초기 단계에 많이 진행된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고 굉장히 초기 단계인 사람들한테 그나마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보고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시냅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최근에 이러한 질병들, 치매라든가 혹은 파킨슨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많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최근에 많이 이제 제한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은 시냅스에서의 어떠한 문제점들, 그 시냅스에 나타나는 패솔로지컬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런 질환의 가장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셀데스까지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관계되어져 있는 기능들이 망가지면서 뭐 치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억 상실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점차점차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냅토패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많은 이제 연구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냅스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뉴런 전체까지 문제가 되어지는 특히나 이제 뭐 치매에 관련돼서 알려져 있는 에이베라 이 플락이 시냅스의 기능들을 굉장히 망가뜨리게 되고 그런 시냅스의 기능들이 망가짐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뉴런 자체가 기능성을 다 잃어버리면서 죽게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프리시냅스에서의 기능들이 많이 망가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환관관계들이 시냅스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관계성도 연관이 있어서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면서 함께 시냅스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들의 보고들. 혹은 이 에이베라가 뇌에 있는 뇌의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해서 마이크로글리아나 혹은 에스트로사이트까지 함께 활성화시켜서 시냅스를 제거하게 되는 시냅스 프루닝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치매 에이베라가 에이베라가 이제 생성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냅스를 구조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망가뜨리면서 궁극적으로 뇌신경세포에 퇴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들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시냅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냅스의 기능들이 이제 뭐 모니터링 할 수 있나 그런 테크니컬한 걸 간단히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저희 랩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어떤 실험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프리시냅스에서 시냅틱 트랜스미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옵토피지올로지라고 하는 현미경을 통한 광학적으로 싱글 시냅스와 싱글 베지클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요. 실질적으로 신경세포에서의 활성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이는 그린 플로러선스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GFP라고 하는 형광을 띠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인 형광 단백질이 아닌 약간 모디파이 돼가지고 pH에 따라서 밝기가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플로린이라고 하는 pH 센시티브 GFP 뮤턴트를 이용해서요. 걔네들을 시냅틱 베지클 안쪽으로 갈 수 있게 이제 유전자의 클로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만들어서요. 실제적으로 뉴런 세포에 발현을 시키고 난 후에 얘네들이 신경 활성을 통해서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 얘네들이 밝기를 갖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 활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 시냅틱 베지클들은 어떻게 다시 리트리버 되는지, 그래서 다시 리사이클링이 돼서 넥스트 라운드의 시냅틱 펑션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그 모식도였고요.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신경세포에 그러한 센서를 발현시켜서 만든 건데요. 제가 지금 이게 원래 오른쪽에 동영상인데, 지금 제 맥 컴퓨터에서 좀 코덱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서요.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센서를 이렇게 발현시키고 나면, 신경 활성을 주고 나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시냅스를 관찰할 수 있고요. 요 하나하나의 시냅스들을 다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나고 어떻게 시냅틱 리트리버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시냅스에는 시냅틱 스트렝스가 어떻게 되는지, 시냅틱 베지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얼마나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느리게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적게 혹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의 시냅스에서 관찰해서 이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냅틱 펑션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칼슘 다이나믹스를 관찰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칼슘의 지네틱 센서, 이제 게키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종류 안에, 그 안에 G캠프라고 하는 지네틱 센서를 이용해서 칼슘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랩에서도 이렇게 시냅틱 베지클에 그 G캠프라고 하는 센서를 달아서 신경세포에 발현시킨 후에 넣어가지고 관찰하게 되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이건 플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하나의 점이 하나하나의 싱글 시냅스인데요. 얘네들이 밝기가 밝아지는 것은 이제 신경 활성을 통해서 그 안에 칼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냅스들을 다 정량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의 신경 활성에 의해서 얼마만의 칼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신경세포의 기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툴을 이용해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했던 연구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는 2017년도에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지금 경재원 박사라고 지금 졸업해 나갔는데요. 경재원 박사가 이제 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거는 성균관대 약대 조동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건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의 에너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 오가넬이죠. 근데 얘네들의 구조들을 조절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서로 잘라지거나 혹은 붙거나, 즉 피전이나 퓨전들을 일어나는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데, 그중에 BRP1이라고 하는 몰레큘이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피전,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라짐으로써 그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펑셔널리티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바로 신경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를 관찰했을 때는 적절한 약간 길이도 길고 짧고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에이베라 플락 올리고머를 트리트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작게 잘려지는 걸 관찰하게 됐습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DLP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활성을 갖게 돼서 얘네들을 자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설로 세워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DRP1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얘네들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에이베라에 의해서 유도돼서 DRP1의 활성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잘라지는 것을 막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졌을 때 과연 신경세포 안에서의 시냅스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A베라에 의해서 유도된 DRP의 활성을 조절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서 시냅틱 펑션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겟 약물 등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들은 이제 A베라에 의해서 유도된 DRP1의 활성에 의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이제 잘려지는 그런 활성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환경 내에서 이제 신경세포의 활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관찰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D1이라고 하는 게 DRP1의 이제 이니비터고요. 그 다음에 A베라는 이제 A베라를 트리트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A베라를 트리트한 상황에서 DRP1의 이니비터를 트리트했을 때 과연 기능적으로 다시 회복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시냅스의 기능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에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뉴로 트랜스미션,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세 번째가 A베라만 트리트하게 되면 거의 이제 50% 이상 시냅스의 기능이 이제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DRP1의 이니비터인 MD1을 트리트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피전을 이제 좀 블록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냅스의 기능도 다시 회복돼서 다시 시냅스의 기능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헤이비어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워러메이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메모리 테스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경 비헤이비어가 실제적으로 인 비보 내에서도 마우스들의 기억력들이 제대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신경 행동 실험을 통해서 이 DRP1의 A베라에 의해서 유도되는 DRP1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치매 모델에서 DRP1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신경 활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당시 이제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삼성병원에 계시는 장종욱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제 그런 이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제안했을 때 사실은 이제 스템셀 하시는 분들이 그런 퇴행되어서 없어진 신경세포를 다시 보충할 수 있는 스템셀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게 이용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로 많은 트라이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스템셀들이 제대로 잘 이제 정상세포로 이제 분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신경세포의 활성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거나 혹은 더 잘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템셀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템셀을 가지고서 오히려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umbilical cord blood mesenchymal stemcel이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분비되는데, 그러한 분비되는 팩터들을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통해서 다 분석해서 찾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GDF15이라고 하는 물질이 실질적으로 신경세포의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에서 프로텍션과 신경 활성을 더 증가시켜서 이제 이 GDF15이 이 MSC 셀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좀 프로텍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논문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지만 그냥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좀 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부분만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MSC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시냅스 기능들이 변화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GDF15이 이제 발굴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GDF15에 의해서 신경세포에서의 신경 보호작용, 그 다음에 거기서의 시냅스들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뮤노 히스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조직 레벨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시냅스 신경세포의 레벨에서
이 MSC에서 분비된 것에 의해서 신경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활성화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치매 모델에서 만든 다음에 이 GDF15을 통해서 신경의 시냅스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여해서 함께 이 논문을 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뒤에 두 가지 살짝 짧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왕성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건데 저 보여드리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 세미나를 초대해 주셔서 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의 이원경 박사과정 학생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치매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 뭐냐면은 5X FED라고 하는 모델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치매를 빨리 유발할 수 있게 genetically modify 만든 그런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APP라고 하는 A베라를 만들어내는 그 단백질들을 굉장히 과발현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스위디시랑 잉글랜드를 해서 치매 환자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APP의 뮤테이션들을 쥐에다가 넣어서 치매 쥐 모델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걔네들을 몇 개월 이상 키우게 되면 지금 이게 이뮤노 히스토케미스트를 한 건데요. 6개월 된 왼쪽에 6개월 된 부분을 보면은 이게 바로 에이베라를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에이베라 플럭들이 이제 뇌에 침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이베라의 침착을 이제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유전인자들을 인터랙션하는 유전인자들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접근을 하다가 스핀 90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신경세포의 시냅스에서도 기능을 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뇌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 발현되기 때문에 뭐 캔서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요 스핀 90에 넉아웃 시킨 모델과 5X 페들 치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모델을 서로 크로스해서 만들어 봤더니 에이베라 플락의 형성이 굉장히 이제 늦춰지고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5X 패드만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이베라 플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스핀 90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딜리션 시켜서 스핀 90의 발현을 저해하게 되니까 에이베라 플락의 형성이 좀 저해되는 그런 현상들이 확인하게 돼서 과연 얘네들이 그러면 이 치매 모델에서 어떠한 이 스핀 90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다양한 바이오케미스트리 데이터라든가 뭐 이거와 함께 관계 있는 에이베라랑 APP 그 다음에 그것 APP의 트래피킹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진 몇 가지 타겟들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 자세히 말씀은 오늘 안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실험한 에이베라 플럭이 줄어드는 그런 모델 시스템, 즉 그냥 와일드 타입 모델과 스핀 90이 없는, 그 다음에 5X 패드만 있는 모델, 그 다음에 5X 패드에서 스핀 90이 없는 모델, 이 네 가지의 모델 시스템을 다 이용해서 일단 시냅스의 기능들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제일 좀 첫 부분에서 그 에이베라 올리고머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신경세포의 시냅스에서의 그 기능들이 굉장히 저해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게 바로 요 TG 와일드 타입 요게 이제 5X 패드에서 시냅스의 기능이 정상보다 거의 50% 이상 저해된 이 모델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모델에서 스핀 90이 없게 되면은 다시 그러한 기능들이 좀 회복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됐고요. 요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신경세포, 배양된 신경세포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컬처된 신경세포에서 본 거긴 하지만 이제 약간 시기별로 뉴런의 나이들을 조금 더 들게 하면서 시기별로 좀 그러한 차이점들이 어떻게 있나라는 것들을 더 관찰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나이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5X 패드에서는 그 이제 시냅스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스핀 90이 없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A베라 플락도 줄어들게 되고 시냅스의 기능도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A베라를 만들게 되는 APP에 대한 트래피킹에 대한 좀 얘네들 스핀 90이 좀 그런 몰레큘의 트래피킹의 관계가 많이 있는 걸로 사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되어 있나 좀 그런 부분들을 APP와 집중해서 좀 더 관찰해 보려고 저희가 이제 APP를 신경세포에 발현시키고 난 후에 조금 더 관찰하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광 프로브를 넣어서 발현시키고 난 후에 실제적으로 좀 관찰해 봤습니다. 요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저희가 관찰한 현미경에서 관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찍어서 비디오를 잠깐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크게 보이는 이게 이제 뉴런의 셀 바디고요, 소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엑손과 덴드라이트의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고 이제 요 피크 포인트로 보이는 요 부분들의 얇은 라인들이 이제 엑선에서 시냅스에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APP가 분포가 그냥 뭐 덴드라이트나 엑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서로 어그리게이션 APP 자체에서 조금 몰려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현재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네 가지 모델 시스템에서 다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APP가 죄송합니다. APP가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니까 멤브레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이 네 가지 종류별로 분포를 확인해 봤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제 5X 페드 TG와 스피니 90이 없는 거에서 이 엑손 시냅틱 터미널에는 굉장히 적은 양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더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PP의 분포가 일단 스핀 90이 없게 됐을 때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신경 활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APP에다가 플로린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실제적으로 각 위치에서 얘네들의 변화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셀 바디 소마에서 신경 활성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바깥에 있었던 이렇게 서피스에 있었던 그런 APP가 세포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현상, 신경 활성에 따라서 들어가는 현상들이 보이고요. 덴드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활성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밝아져 있다가 서피스에 많이 있다가 APP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신경 활성을 줬을 때 시냅틱 터미널이나 엑손에서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더 많이 APP가 많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동영상들이 지금 그것들의 패턴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들을 트레이싱 했을 때 소마나 덴드라이트에서는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브 터미널에서는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는 서로 비헤이비어가 서로의 양상이 신경 활성에 대해서 양상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왜 그런지 저희도 이제 원인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메커니즘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 네 가지 모델에서 뭐 얼마큼 차이가 있나라는 걸 봤더니 5X 패드랑 스핀 90이 없는 거에서는 셀바디나 덴드라이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APP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엑선에서는 시냅스에서는 이제 신경 활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다른 타입의 G보다 많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걸 통해서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러한 몰레큘러 트래피킹. 사실은 APP에서 A베라를 만들어지려면 이 APP의 트래피킹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트래피킹에 관계되어 있는 몰레큘인 랩11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접근을 해서 얘네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A4E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A4E는 요두 이제 이현정 김소영 학생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A4E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네틱 원인 중에서 그래도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질 단백질 조절하는 거여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레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조절하는 걸 알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A4E 2, 3, 4라고 하는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2, 2, 3, 3, 뭐 4, 4 여러 가지 다양한 이형성, 얼리얼에 대한 그런 페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A4E 4를 가지고 있는 그 엘리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뭐 2.5배, 3배 이상 증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로 이 ApoE4가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치매의 활성을 높여주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집중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한 것은 이제 요 A4E가 없게 만든 유전적을 변형시킨 넉아웃 마이스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시냅틱 펑션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절하는 글리아와 에스트로사이트와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한 그래서 이 시냅스의 기능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A4E가 없는 쥐에서 저희가 신경 활성을 통해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시냅틱 트랜스미션이나 그런 활성의 변화들이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관찰을 이렇게 해보았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정상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서프레션 되는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확인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A4E는 에스트로사이트나 쪽에서 더 많은 그런 신세시스와 그런 리피드 계열의 신세시스와 트래피킹에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뉴런 자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에스트로사이트나 뉴런과의 서로 상호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정리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한 걸 간단히 서머리를 하게 되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조절하는 몰레큘에 의한 시냅틱 펑션의 조절, 그 다음에 뭐 스템셀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모델에서의 시냅틱 펑션의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스핀 90이라고 하는 몰레큘이 치매 모델과 함께 됐을 때 에이베라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걔네들이 시냅틱 기능과 그 다음에 APP의 트래피킹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A4E가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시냅스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와 뉴런에 대한 그런 상호 관계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냅스의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정말 열심히 많이 잘 해줬고요. 특히 뭐 이원경 학생, 그 다음에 이현정 학생, 김소영 학생, 그 다음에 졸업해서 이제 나간 경재원 박사 열심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조동규 교수님, 광주과기원의 송웅 교수님, 그 다음에 코넬 대학의 팀 라이언, 그 다음에 다트머스 대학의 마이크 호파 박사님과 같이 함께 공동 연구하고 서로 협의를 많이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그러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돼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학생들을 위한 그 강좌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질문 이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지정 질문자를 먼저 정해놨습니다. 우리 지정 질문자 김정희 선생부터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우리 김성현 교수님은 성자기 때문에 톡식하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세게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김정희 선생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 교수님 실험실 박사과정 김정희입니다. 네. 일단 먼저 수업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듣던 것 중에 NSC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 그 내용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요게 날까요? 아니면은 이게 날까요? 요게 날까요? NSC 처리했을 때 네. NSC가 분비되는 게 이뮨 리스폰스를 통해서 아마도 알츠하이머의 질환을 약간 약화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리스폰스에 의해 나타나는 건지가 궁금해서. 네, 여기서 이제 MSC에서 분비되는 여러 물질들을 사실 스크리닝을 쭉 한 다음에요. 그 중에서 각각 하나씩 다 테스트를 했을 때 GDF15라고 하는 물질들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GDF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 뉴로트로핀 계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경 활성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뮨 시스템 쪽이랑은 조금 관계가 없고, 요 물질이 있을 때 신경세포의 활성들이 굉장히 증가돼서
그래서 저하되어져 있던 그런 신경 활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물질로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제 또 다음 분 우리 김영웅 선생이 굵고 짧게 영웅스럽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으로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G캠프가 이제 발현돼서 이제 칼슘 채널을 통해서 이제 칼슘이 이제 이동하는 형광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제 형광이 나는 거를 이용해서 정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칼슘을 정량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GFP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형광 단백질에다가 칼슘 바인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붙여놔서요. 칼슘 여기 보면 M30나 뭐 카모돌린이나 뭐 MLCK 같은 칼슘이랑 어피니티 있는 몰레큘을 여기에 칼슘이 붙게 되면 형광 밝기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붙었을 때 100이라는 밝기를 갖게 되면 뭐 2개가 붙으면 200 그런 식으로 정량화 수치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밝기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칼슘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어떻게 칼슘의 변화가 있나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준호 선생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유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전달받은 자료를 보고 좀 예습을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콜린 에스테라제라는 억제제가 현재 치료제로 일부로서 쓰이고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은 한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콜린 에스테라제가 하는 일이 잠시만요. 그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가 아닌 애초에 콜린 에스테라제가 와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 분해 효소 분비 자체를 좀 억제하는 쪽에 그런 방향의 연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그러니까 아마 이재상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콜리너직 뉴로트랜스미터 중에 콜리너직 뉴로트랜스미터가 굉장히 이제 부족하니까 얘네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콜리너직 뉴로트랜스미터를 분해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이니비션 시켜서 세포 내에 그런 콜리너직 뉴로트랜스미터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러면은 콜리너직 뉴런들의 활성을 더 증가시켜서 걔네들 잘 분비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분비되어져 있는 콜리너직 뉴로트랜스미터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좋은 타겟으로 형성이 돼서 이런 약품으로 이제 개발돼서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실 이제 좀 더 많은 질문들 좀 받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혹시 우리 요 채팅창에다가 우리 또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질문 좀 남겨주시고 하면은 김성인 교수님 좀 보시면서 또 채팅창에 답 좀 주시도 좋겠고 좀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시고 다음에 우리 이진산 교수님 모실 텐데요. 학생들 다시 한번 더 출석 그 채팅에 출석이라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현 교수님 감사합니다.